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다음 달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광장에서 대통령 집무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요.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난 정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든 돈은 대통령실이 밝힌 것만 496억 원이고요. 추가 예비비, 예산 전용 내역 360억 원을 더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000억 원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1조 원이 훨씬 넘는다라고 하고 있죠.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도 이동을 해야만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2,400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국방연구원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국민 혈세가 쓰일 뻔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복귀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세금 낭비를 경계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귀하겠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주 대통령실을 옮길 일인가, 또 이렇게 자주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쓰일 일인가, 경기는 끝도 없이 침체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대장동 판결 후폭풍 같은 여러 이야기들 정치 한판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치 한판 대기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1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수년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며 매년 수억 원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여수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2년 3.35%, 23년이 3.05%, 지난해 2.79%, 올해는 2.74%입니다. 예. 이는 4년째 법정 의무 고용률 3.8%를 밑도는 수치고요. 예. 올해 여수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전남 C지역 중 나주시 2.51%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의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무 고용률을 2021년이 3.4, 그리고 22년이 3.6, 24년, 25년 3.8%로 높여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미달하면 1인당 1,500만 원 가량의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미달됐던 만큼 여수시는 그동안 고용 부담금을 좀 내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가 1억 4천여만 원에 이어서 올해는 3억 원이 넘는 고용 부담금을 냈습니다. 예. 올해 총 15명 규모의 채용 공고에서 1명이 접수를 하는데 그치면서 내년에는 3억 3천만 원 가량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 창출에 소홀한 결과로 당초 접수율이 낮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이거든요. 예. 반면 서미화 의원은 의무 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으로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 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 의원의 이야기는 접수율이 낮다라고 말해도 될 것이 아니라 알아서 맞춤형으로 더 만들어야 할 것들을 못했다라고 여수시에 좀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야기인데요. 1조 원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시설을 짓겠다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출발을 했는데 속도를 썩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 골프앤 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33억 원에 일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당시 특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아예 그냥 그렇게 골프장을 헐값에 넘겼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미래에셋 측은 싱가포르 센토사를 모델 삼아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경도 일원에 2029년까지 콘도와 오토 캠핑장 위 또 6성급 리조트, 호텔, 골프빌라, 워터파크 마리나 등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런 계획을 밝혔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혀 안 됐고요. 또 경도 연륙교 건설 문제랄지 또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건립 계획 등이 일부 시민단체와 또 주민기초의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돌되면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아닌 펀딩 방식의 자금 조달 방법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미래에셋 측이 개발 사업의 한 축인을 레지던스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사업 축소는 물론이고 계획대로 개장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목표로 했던 2029년까지의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도 개발 사업의 전체 진척도는 현재 39.8%입니다. 네. 이마저도 호텔 건립을 위한 학교 이전이나 기반 공사 등 이런 기초적 토목공사 수준인 거죠. 또 경도 연륙교 사업의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하고요. 예. 이런 더딘 개발 속도와 레지던스 건립 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개발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민간 기업에 매각한 전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는 사업자 측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또 미래에셋 측도 레지던스 이외의 호텔이랄지 다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 원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도 있었어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황당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예. 아무튼 어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대리 변호사 A씨와 사무대행인 B씨는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1948년 내란, 포고령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5년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이거든요. 예. 무죄 확정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형사보상금 총 7억 2천만 원이 변호사 측에 지급이 됐지만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족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하자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성과 보수 사무 대행료를 뺀 나머지 금액의 이자를 대해서 7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 그런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미루고만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제 5천만 원이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약속한 공제 비용을 빼면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 유족들은 이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 또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 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여순 사건 관련된 변호를 맡은 변호사 해당 입장 좀 나왔습니까? 일단은 해당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유족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유족들께 지급했어야 할 보상금은 6억 6,600만 원이고 지금까지 2억 700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왜요? 그리고 나머지 4억 5,900만 원은 이미 약속을 한 대로 오늘이죠. 어제는 내일을 했으니까 오늘까지 지급한 뒤에 상세한 사정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하. 해당 변호사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예전 국회의원을 지냈던 유명 정치인의 전 남편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들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프로 질문너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내년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국회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2026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 말 그대로 야. 슈퍼 예산입니다. 네. 하지만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해야겠죠. 네.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국토위는 국토부, 복지위는 복지부 예산을 살피면서 각 부처의 예산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줄여서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바로 그 예결위 전체 회의 단계인데요. 여기서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 예산을 한꺼번에 놓고 좀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없나요? 그 이후에는 예산 심사의 핵심인 조정소위원회, 줄여서 조정소위가 가동됩니다. 네. 여야 의원 약 15명 정도가 참여해서 실제로 각 부처 예산의 증액과 또 삭감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 산업부 예산을 좀 늘리면 다른 부처를 좀 줄이거나 해서 총 지출 한도 안에서 조정을 하는 식입니다. 이 결과는 다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 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서 표결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네. 헌법상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 시한 안에 처리가 돼야 내년도 나라 살림이 굴러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헌법상 통과 기한은 이렇지만 실제로 지난 한 몇 년간 수없이 많은 이 정기 국회 동안 이 기한이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고 조금씩 좀 이제 미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일이 기한인데 예, 그 안에 뭐 처리될지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놀랐던 건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그때 얘기했었죠, 저희. 관련해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통계 조작. 이건 무슨 얘기죠? 최근 야당은 정부의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통계 조작 의혹을 안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대책을 10월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근거로 삼은 건 주택 그 가격 데이터가 6월에서 8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근거 삼은 건데 네. 야당은 가장 최신 통계인 9월 통계를 고의로 빼고 발표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정부가 규제 지역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불리한 통계를 뺀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10월 15일 공표 예정이던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하고 또 국토부 장관 간에 지난주 좀 고성이 오가는 그런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관련 내용은 좀 잠시 후에 문제를 제기한 천 의원에게 직접 좀 여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꼭 물어봐 주시고요. 한편 또 지금 대장동 1심 관련해서 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말 뜨거운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항소 포기가 어떤 의미죠? 네, 형사소송 절차상 1심에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검찰 또는 피고인은 항소심으로 해당 사건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 항소 포기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서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게 하는 결정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다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더라도 형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에는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나요?
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가 됐습니다. 네. 1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고요. 당시 김만배 씨에게는 4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도 실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더 보자면요.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항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지검장까지 모두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고 항소 기한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항소 제기가 좀 불발된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과 차관도 항소 제기를 반대했다라고 이 사건 공소유지 담당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다고 항소를 이걸 안 한다고? 맞아요. 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항소를 준비 중이었는데 지휘부가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반발이 나왔고요. 네. 결국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며 대검찰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정치 한판에서 이 두 가지 궁금한 점들을 모두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질문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11월 6일 날 이제 여순 사건 소송하던 것 중에 광양유족들 그 집단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전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32억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 돈에 대한 지급 명령이 떨어졌고, 예전에 이제 구례 유족들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제 항소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항소 포기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시도록 좀 그렇게 촉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순 사건 변호사가 이 형사 보상금을 좀 지급하지 않은 문제들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전주 알고 저한테 깜짝 놀라서 전화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예. 어쨌든 자, 관련해서 서 의원님은 아니시고 예. 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께서는 이제 예결위에 착수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좀 바쁘실 텐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안 심사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부처 심사하는데 언론에는 주로 좀 중앙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어제 제가 기재부 장관 또 국토부 장관 상대로 우리 경전선, 특히 순천 그 시내 구간 지하화하는 문제. 예. 요것도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지하화 자꾸 늦추려고 하고 타당성 재조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1조 6천억이나 들어서 나머지 구간 다 깔아놨는데 순천 구간 제대로 빨리 마무리 안 해가지고 정권 바뀌었다고 막 입장 바꾸고 이러면 이거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다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조금 또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예,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이게 그거는 뭐 장관도 어느 정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이게 규정을 보면
이게 이제 매몰 비용, 그러니까 나머지 이미 들어간 비용이 너무 클 때는 타당성 재조사 안 할 수 있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또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조 6천억 이상 이미 투자가 들어갔고 심지어는 순천 구간 지중화하는 설계 비용 100억이 이미 지출이 돼서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되돌리는 게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는 거니까 규정상으로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이제 또 예결위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것과 앞서서 통계 조작 관련된 문제 제기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네,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월 15일에 이제 발표를 할 때는 그 법상 최근 3개월 통계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통계를 넣어야 되는데요. 근데 9월 통계를 넣게 되면 서울의 4개,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그다음에 경기도의 4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 대상에 지정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 물가보다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훨씬 높아야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구비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도봉, 강북 이런 데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상하다. 도봉, 강북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해서 찾아보니까 9월 통계를 안 넣고 8월까지만 넣어서 이렇게 돌려보면 그 요건을 또 아슬아슬하게 충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10월에 발표를 하는 대책인데 왜 급등해가지고 규제를 한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를 안 넣었습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발표하는 시점에는 9월 통계가 없어서 부득이 8월까지만 썼다. 그래서 아니 그 9월 통계 15일에 공표가 되는데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 어쨌든 빨리 해야 돼서 막 얘기하는데 저희가 국감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그렇고 계속 파보니까요. 국토부에서 10월 15일에 발표하기 전에 13일에 국토부가 9월 통계를 입수를 했고 대통령실은 14일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밖에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법상 9월 통계가 있었고 이걸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면 9월 통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이미 서울 전역을 묻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법을 이제 위반해 가면서 사실은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 9월 통계까지 다시 반영해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법에 이 지역이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규제 지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엄격한 요건이 있거든요. 특히 이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 규제도 되지만 세금 부담이 올라가요. 그럼 세금을 올리는 법은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국토부 장관한테도 말씀드린 게 9월 통계 넣었을 때 이 요건 충족 못하는 지역들은 정부에서 직권으로 해제해라. 그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국토부 장관께서는 뭐 소송하세요 뭐 이러니까 그래서 소송했죠 뭐. 그래서 이 큰 소리가 좀 오가고 좀 그랬습니다. 국민의힘과도 이제 앞으로 행보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기재부 국감 때 이 이슈를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후발주자로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는 거고요. 참전을 좀 했던데요. 네, 저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후발주자로 참전하시는 것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하시는 거고, 뭐 저희는 저희대로 하는데 뭐 저희한테 뭐 좀 자료를 달라거나 뭐 도움을 달라라고 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뭐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11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9월 통계가 빠져 있었다라는 지적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뭐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문제일 거예요. 잘못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문제인데
일단 이제 저는 김인덕 국토부 장관의 해명 내용을 보면 정책 결정 시점하고 통계의 보고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이 9월 통계를 그러면 일부러 누락했을까? 저는 그럴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 9월 통계를 일부러 누락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국토부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규제 지역을 늘렸다고 해서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규제 지역 늘어나면 표 떨어지는 소리만 크게 들릴 텐데 일부러 그런 문제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어서 절차상 잘못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바로잡으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그 논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대표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통계가 반드시 월 단위 통계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주 단위 통계도 고려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9월 통계 모두가 아니라 그 의사결정 바로 직전까지의 주 단위 통계가 고려됐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주택법과 그 동시행령상, 고려해야 되는 통계의 종류가 아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간, 소비자 물가 동향 지수랑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지수여서 그 두 개 지수의 직전 3개월분을 월간 통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아예 법에 이 통계들이 박혀 있어서 주간 통계는 정책 결정에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요건을 따질 때는 이 두 가지의 월간 통계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게 정치쟁점화 처음에는 저도 설마 의도를 갖고 했겠어 했는데 국토부 장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국토부 장관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이 대책을 여러 차례 끊어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은 시그널을 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 번에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게 한 번에 발표를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번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번 대책을 발표하고 계속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한 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아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일정 부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 정부 여당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부이건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드는 정부들은 늘 표 떨어지는 소리를 감수해야 되고 선거에서의 패배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아픔, 어려움을 겪고도 좀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는 분명히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뭔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당시 이 통계를 주택가격 통계를 포함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국토부 공무원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소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일이 보면서 그 일이 생각이 좀 났는데요. 어쨌든 잘못된 건 바로 잡되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해서 이게 또 다른 정책의 왜곡으로 이어지거나 죄 없는 사람들 죄를 벌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다음에라도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면서 좀 논쟁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1호 부동산 저도 주신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후 후폭풍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서 의원님께서 입장을 주실까요?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했고요. 그리고 검사가 구형을 했어요. 근데 그 여러 피고인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 구형량보다는 낮지만 검찰 항소 기준의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겠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지휘 라인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 갑자기 이제 검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고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항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을 항소하지 않았던 거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항소 기준으로 봐서는 예. 분명히 항소 안 해도 되는 사안이었고 또 물론 항소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건 내부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저는 이제 우선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합니까? 난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압력을 가한 정권에 유리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일부에서 이제 어떤 언론을 보니까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배임을 인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이제 특경법을 적용할지 일반 배임죄를 적용할지는 배임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배임 액수의 산정 기준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고 이번 1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른 판결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결정이 달라질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논쟁하는지 사실 이게 형량이 문제였으면 검찰이 진작 좀 형량을 더 높게 구형을 하지요. 근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또 검찰 구형하는 것보다 항소 기준 내에 있는 형이 선고가 됐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에 난리를 피워야 되는 문제인지 이건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선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이슈가 그전에 안 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항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항소를 할 당연히 것이다. 항소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항소 기간 몇 시간 안 남겨놓고 속보로 항소 아직 안 했다라는 게 다 떴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봤더니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랑 상의해서 항소 안 하기로 했다. 법무부랑 상의했으면 장차관이랑 상의한 거겠죠. 뭐 법무부의 실무장과 상의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사실 친명의 자장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고 이분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항소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게 수사에 대한 개입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심 재판부 판결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라고 아예 써놨어요. 근데 정진상에 대해서 뇌물 혐의, 대가관계 구체적인 부분을 안 잡아서 일단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그 민간업자들이 도와준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있으니까 항소심에서 정진상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경법 적용도 이게 그 어떤 배임 액수가 적다, 아예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기준 설정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 당연히 항소해서 2심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수천억대 부자가 됐어요. 지금 그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그 검찰에서 몰수 추징해 놓은 게 보전해 놓은 게 한 1,000억인가 되는데 이거 뭐 잡아놓은 돈도 다 돌려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뭐 범죄자들 전성시대 열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갖고 가는 거를 허용하는 항소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서 의원님. 자, 정진상 뇌물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걸로 보면 이게 재판이 안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다음에 다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공범의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죠. 제가 지금 공범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만큼 다투봐야죠,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전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진상 뇌물이
이재명 그 고리가 반드시 이재명 뇌물을 규명하는 그 고리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한번 보시죠. 근데 그 고리가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항소심 재판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금 김만배, 유동규, 정민홍, 남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심에서 선고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문제만 지금 있는 건데요.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법원이 검찰이 이게 문제였다면 구형을 좀 높게 했어야 됐지요, 진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가장 좀 본질적 문제였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 나온 김에 배임 액수를 더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배임 액수에 대한 건 그러니까 배임 액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 부분은 얼마나 더 꼼꼼하게 특정하고 또 법적으로 다투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뭐 7천억 이상의 수익을 얻은 걸 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갖고 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이 항소심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들이 돈 가져가는 거 이제는 막을 방법이 사라졌어요. 이게 엄청 국고에 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적 판단은 거기서 또 내릴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의원님도 변호사 오래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결정 안 나온 거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이 특히 이게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민사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데 이걸 형사소송 기회에 다 날려버리고 이 배임 부분 그 굉장히 큰 부분 다 무죄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악영향이 미치죠. 그리고 당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몰수 추징 보전해 놓은 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돌려줘야 되게 생겼는데요, 지금. 그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연동돼 있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심 판결 선고 내려진 것만 가지고도 저는 그 민사사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이에요. 항소를 할 수도 있는 사건이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지금 전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진행된 항소 포기다. 그 말에는 동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번 검찰이 항소 포기 이후에 내부 반발이랑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 일종의 검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최근에 그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란주범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기간이 체포접부심에 소요되는 시간을 빼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빼느냐의 문제가 돼서 그 전까지는 관행상으로도 계속 일 단위로 빼왔던 걸, 그리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사건에 관해서만 시간 단위 계산을 통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어요. 그때 검사들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그 중대하고 그 위험한 시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과거 내란주범 윤석열을 풀어줄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검사들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서서 이러는 겁니까? 이게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아닙니까, 이게? 저는 뭐 지금 검사들의 행태는 한 가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려면 과거 유사한 행위나 또는 더한 사례에 대해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줬었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나름 뭐 심리적 반발감들이 있었겠죠. 저희들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사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봤잖아요. 그래놓고 그 검사들이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앞에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독 지금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부만 나서면 자꾸 대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지금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검찰 개혁의 흐름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 대표님. 이게 지금 항소를 할 때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그 윤석열 풀어주는 결정에 대해서 항소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대장동 일당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번에 항소를 안 하면서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항소를 안 하고 안 다퉈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항소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때는 어쨌든 인신구속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인신구속에 관해서 즉시 항고하거나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기존 선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일당에 대한 어떤 정말 이 추징을 이어가는 문제랑 인신구속에 대한 문제는 일정 부분 분리될 수가 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맨날 민주당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가고 정권에 상관없이 다 감옥 갑니다. 갈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너무 성급하게 무리하게 흔들려고 하면 당연히 일정 부분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아무런 제대로 된 체계 정립 없이 일단 검찰부터 해체하고 보자. 너네 잘 걸렸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것부터 우리한테 불리하게 수사한 거 이번에 다 털어버리겠다. 아니 그렇게 한 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은 당연히 모두가 다 항소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인데 법무부에서 의견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도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항소를 막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 지역 이슈인데요. 이거 하나 짧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이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전 의원의 사과와 또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천 의원님. 저도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보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가 이렇게 사죄의 메시지도 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예. 근데 그런 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이었다면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의도든 실수든 이게 결과가 밝혀졌다 그러면 저는 사죄의 메시지 정도 내는 거는 김혜재 의원 입장에서도 좀 필요하시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재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렸지만 지금이라도 무죄가 선고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 문제를 김혜재 전 의원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잘못된 수사, 잘못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져야 하는 거죠. 이거를 김혜재 전 의원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전환을 시켜버리고 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의 그 잘못된 업무 관행이나 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김혜재 한 명 잡겠다고 달라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 여수에서 주최된 김혜재 두 의원의 갈등 관계가 있었고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둔 김혜재 조계현 두 분의 심각한 갈등 상황들을 우리가 다 지켜봐 기억하고 있는데 여수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혜재 전 의원만 딱 집어서 공격을 하는 건 이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김혜재 의원이 필요한 시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제 여수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혜재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김혜재 의원이 섣불리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기도 되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걸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감으로써 실제로 당시에 검찰과 법원의 사죄의 기회를 오히려 가려버린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심에서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 전 의원을 향해서 피해자 가족들과 좀 만나봐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은 좀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서 의원님? 박준영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상심, 아픔 이걸 좀 보듬어보고자 제안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왜 김혜재인가를 생각해보면 수사와 기소의 결재 라인은 당시 지청장이었어요. 최고 책임자 따로 있었고요.
당시에 수사검사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차장검사인 김혜재 전 의원이 기소를 지시했느냐? 그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김혜재 전 의원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역 정치권의 행태에 박준영 변호사가 좀 편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예. 지금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검찰과 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재 한 명에 대한 공격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1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